예, 아, 예. 이것저것 뭐 하는 게 많아갖고 좀 정, 그러게요. 항상 그, 예. 바쁘시니까. 예. 그, 그 뭐지? 출석 수업이랑 다 끝나셨죠? 예, 출석 수업은 지난 10일 날 했고요. 예. 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석 수업을 하셨어요. 그 무슨 과목이에요? 과목이? 과목이 희곡론하고 예. 저 언어의 의미. 언어의 의미. 그러면 예, 그거를 저기 좀 이따가 그 대표님께서 그 좀 뭐지 과제물 있잖아요. 좀 예, 알려주시면 예. 2교시 때 조금 뭐 예. 이렇게 조금 힌트 되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학습관에서 안 해서 예, 그러셨구나. 같이 했던 분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 되겠네. 진도를 일단 나가다 보면 들어오시겠죠? 그 희곡론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언어와 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 그냥 예, 언어와 의미도 신청을 하셨을 거니까 그걸 예,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어와 의미는 예.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언어와 의미도. 그러니까 그 제가 올려드린 걸 좀 보시고 물론 이제 방송을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좀 핵심적인 걸 좀 많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희곡론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쭉 한번 저번에 이렇게 쭉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좀 그걸 정리했거든요. 정리해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 해드렸고 아마 기출문제가 제가 그 올려놓은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제가 뭐 예.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강의했던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찾아서 있으면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 예. 오늘은 이제 한국 한문학의 이해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아,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뭐 네. 쉬운 거,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 아니 근데 이제 뭐 4년 동안 또 공부를 하셔서 이게 이제 국문학의 역사하고 겹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죠? 시험 문제도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그 4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국 한문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국 한문학. 나오죠. 거기 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특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게 이제 문학 담당층. 이게 이제 우리 그 국문학 역사 공부할 때 보면 문학 담당층이라는 말 써요. 여기 써보실래요? 거기 이제 한국 한문학을 주도한 작가층이라고 이제 길게 써놨는데 여기다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 문학 담당층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그게 이제 승려. 그러니까 이게 삼국시대는 아시다시피 향가라는 것 자체가 낭승이라고 해서 화랑과 승려잖아요. 이 예. 낭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통일시대 육두품 출신의 문인 고려의 또 문벌 귀족 신유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신흥사대부 신진사대부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방해인도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제도권 예, 제도권 박인물.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방해인이라고 하거든요. 제도권 박인물을 방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방해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학파. 이 북학파는 이제 이 북학파에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북은 어디냐면 청나라를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이 북학파는 일종의 중상주의라고 그래요. 상업을 중시한 학파. 그러니까 이제 실학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주의와 중농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상주의 쪽이 북학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여항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항인은 일종의 중인이에요, 중인. 중인문학을 여항문학이라. 이 여항이라는 게 다 마을을 뜻하는 거예요. 마을 여자에 마을 항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항인은 중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성문인 또 노비까지도 문학을 창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 돼요. 자, 이제 5페이지부터 이제 이 한문학이 제가 강의할 때는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 테니까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음, 거기 이제 한국 한문학은 한국 작가가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한문으로 창작한 문학이다. 5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줄, 둘째 줄 나오죠? 이게 한국 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문학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 한문학은 뭐냐? 기록문학의 시작이다.
기록문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말이 없을 때는 한문학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기록문학, 그러니까 기록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전문학 이후잖아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구전문학이었잖아요. 상현 1학기 때 공부하셨겠지만, 요게 나중에 이제 기록문학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 예를 들어서 판소리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판소리는 이제 그 스승님한테 그냥 입에서 입으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계속해서 전승이 된 거죠. 뭐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문을 좀 많이 여러분이 특히 이제 한문학 공부할 때는 많이 아시면 좋은 거죠. 뭐 그런 내용으로 쭉 밑에도 막 써놨어요. 한문학이 어떻다는 거. 뭐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게 이제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 이건 자세히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거기 이제 그 6페이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드리면 6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 중요해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처럼 한국 문학을 거론할 때 중국 문학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문학이라는 게 중국 문학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문학을 공부를 하려면 왜냐면 한문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문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문학 자체가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김시습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한문 소설인데 이게 다 중국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한문 소설 나온 거거든요. 구운몽 같은 경우도 배경이 중국 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로 가서 이 7페이지로 가면 이제 한국 한문학의 범위와 가치가 나왔는데 거기 둘째 줄에 보면 1478년 이 성종의 명령으로 이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거정이 이제 역대 시문을 모아 이 동문선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동문선을 보면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 이제 박스에 막 나오는데 이걸 다 알려면 진짜 머리 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몇 개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막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다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사가 있거든요. 사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써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면서 운율을 또 포함이 되는 글도 있고 운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걸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 네 번째 줄에 발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발은 뭐냐면 발이 뭘까요? 발. 이건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몇 개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쓴 글. 그다음 밑에 둘 번째 줄에 애사라고 있어요. 애사. 애사는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거.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거. 요걸 애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애사 뇌가 있어요. 뇌는 그 죽은 자에 대해서 훌륭한 점을 강조하는 거. 뇌라고 있을 거예요. 뇌는 죽은 자에 대해 훌륭한 점을 강조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행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행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행장, 윤씨 행장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제 뭐 이야기들 이런 걸 적어놓은 거를 행장이라고 합니다. 그 뭡니까? 김만중의 윤씨 행장이라고 있거든요. 자기 어머니 윤씨가 살아계실 때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적어놓은 거. 이걸 윤씨 행장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다 알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좀 제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한문학과 관련된 것들이 또 쭉 있다는 게 쭉 나와. 여러분 이제 한문학 공부할 때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뭐 다 일일이 막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막 쭉 나오는데 한문학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 이제 그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한국 한문학의 가치와 위상 근대 이전의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헌의 절대적 수량이 한문으로 돼 있다는 거. 한문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한문을 알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 한문학이라는 게 뭐 고전의 인문학이었다는 말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좀 필기를 하자면 이 한국 한문학의 가치. 자, 이렇게 좀 필기 좀 하실래요? 거기 그 9페이지에다 위에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한문학의 가치는 뭐냐? 이 한문학은 민족 문학의 일부다. 면서 이제 일부이며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사철. 문사철. 자, 요것을 아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사철이 뭐냐면요. 문이 가장 이게 1번이고 사가 2번이고 철이 3번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사철에 이야기할 때 문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시는 것은 문을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은 문과 사가 합해져야 철학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 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족 고유의 정서죠. 그러니까 이제 한문학은 민족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뭐의 근간을 이룹니까? 바로 동양 문화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한문학의 연구도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럼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한문학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데이터가 많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게 이제 그 10페이지에 보면 국어 문헌의 분량, 번역 현황, 뭐 일반 고전의 번역,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빅데이터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줄에부터 나오죠. 첫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대별 연구고요. 111쪽에 첫째 줄에 둘째 동그라미 치고 담당층 연구. 그 다음 단락에 셋째 동그라미 치고 지역학의 시각에서 한문학을 연구하는 방향.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몇 년대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담당층이 누구냐. 뭐, 담당층이 양반이냐, 뭐 중인이냐, 뭐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뭐 실학자냐. 그 다음에 셋째는 지역학의 시각. 지역, 뭐 인천 지역, 뭐 호남 지역, 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남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가사.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담양에 가면 가사 문학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중록원 이런 데서 이제 가사를 다 짓잖아요. 소세원 이런 것들이 다 가사를 지었던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한문학도 세계적으로 흘러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문학 공부를 할 때는요,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크게 흐름을 따라서 가면, 그렇게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장. 2장은 이제 한국 한문학의 원류로서의 중국 고전이 나오죠. 중국 고전을 또 한국 한문학을 하려면 알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 써놨어요. 한국 한문학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국문학이 생겼다는 거죠. 이 국문 소설 같은 것들 다 중국의 영향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을 좀 알아야 된다. 자, 17쪽으로 가보면 이 중국에 이제 고전이란 말 나오죠. 고전. 클래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클래식인데 이게 이제 문화지리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화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요.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서 향유했던 정신적인 의식의 형태를 지닌 것이나 물질적 구조로서 형태를 지닌 것으로 전형적인 것이다. 자,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17쪽의 두 번째 줄부터 과거에부터 쭉 해서 가리킨다까지. 자, 이게 이제 바로 고전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전. 클래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전을 읽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고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18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 고전 문학이나 한문학의 창작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전범으로 작용했던 이 중국의 문학 작품 모두 중국의 고전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시경, 고체시, 악부, 근체시 이런 게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고체시와 근체시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체시와 근체시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 고체시와 근체시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당나라예요, 당나라. 당나라 이전에 쓰여진 시는 고체시고요. 당나라 이후에 쓰여진 시는 근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 그다음에 현재. 그다음에 악부라는 건 뭐냐면 악부는 원래 이제 중국의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 한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여기 악부였거든요. 그 형태에서 지어진 시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부시는 이런 뭡니까 아분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아분이 별로 없고 이 악부시는 그냥 길게 써진다. 길게 쓰여진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악부시라고 그래요. 어떤 그 운자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기보다는 길게 쓰여진 그런 형태의 그런 시를 우리가 악부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경, 초사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시경과 초사. 그러니까 북방을 대표하는 게 시경이고 남방을 대표하는 게 초사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문학의 본격적인 발달은 당나라 때다. 거기 밑줄 치세요. 문학의 본격적인 발달 당나라 때. 이때 이제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물이 막 융성하다는 시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쪽으로 가보면 19쪽. 자, 19쪽으로 가면, 어,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한문학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역사 관련 고전이다라고 나왔죠. 역사 관련 고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기 같은 거죠, 사기. 이런 게 대표적인 고전이 되는 거예요. 사마천이 지은 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다음으로 사람들의 일상이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고전, 이게 이제 유학의 경전이라는 거. 유학의 경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제자백가, 여러 사람들이 쓴 100가지 이야기죠. 학파. 제자는 여러 사람들, 백가는 100가지 학파. 이런 거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밑에서 셋째 줄에 유가, 도가, 불가 나왔잖아요. 유가. 그다음에 도가,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가짜가 나오면 뭐냐면 학파야, 학파. 그리고 뭐 유교, 그다음에 도교, 불교 이렇게 교자가 나오면 종교가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학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학파들의 이야기들 나오고요. 자, 20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2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이제 중국 고전의 분류 방법이라고 해서 거기 그 넷째 줄에 보면
중국에서 문헌을 분류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전환시대 유양과 유훈부자로 이들이 제안한 것은 7분법이었다는 거죠. 7개를 나눈다는 거예요. 7분법. 그래서 유양이 책을 모아서 저자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문헌마다 해설을 붙여서 별록을 만들었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7개니까 7약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7약에서 제시한 7가지 분류 체계가 다음과 같다. 이런 말 나오죠. 7가지 분류 체계가 다음과 같다. 이제 그래서 첫째는 서론에 해당하는 글을 모은 총류인 집약. 둘째 사망 오제 시대부터 형성된 유교 경전 유계략.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보면서 이제 쭉 나와요. 셋째, 넷째 나오는데 이걸 뭐 여러분이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7가지로 나눠진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122쪽에 보면 두 번째 날 경분하죠. 경분. 경은 이제 경전을 가리키죠. 역서, 시바 해가지고 쭉 나오죠. 10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23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단락에 사구전서가 나와요. 이 사구전서라고 있죠? 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그래서 이 사구전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그 책을 모아놨는데 동서남북 지역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사고에 사고. 그런 전체적인 책을 다 모아놨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이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거. 그다음에 사는 역사책.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4쪽에 두 번째 단락에 자. 춘추시대의 학자, 학파를 자. 이 자라는 건 존칭이죠. 그렇죠? 우리가 공자잖아, 공자. 존칭이잖아요. 원래 공자는 공구예요, 공구. 이 언덕구자를 쓰는데 이제 이게 좀 짱구머리죠. 머리가 좀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뒤가 좀 들어갔다 해서 짱구머리인데 공자 같은 경우도 이제 공구였는데 공자라고 하는 거. 맹자도 맹가예요, 맹가 원래는. 맹자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자는 존칭이고 마지막 집은 모을집자죠. 집. 그러니까 새가 나무에 모여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글이 하나로 모여 있는 거. 이걸 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을집자를 씁니다. 그런 이야기. 자, 25쪽. 25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중국 고전의 내용에서 이제 역경이 주역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양괴고요. 양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튼 건 음이라고. 양괴 음괴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우리가 태극기도 일종의 뭡니까? 주역에 태극기 보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3, 4, 5, 6이 돼 있잖아. 이게 태극기에 있는 것들 다 주역에서 나온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역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냐면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들어간 게 마이너스.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들어간 게 마이너스죠. 양이 그게 이르면 음이 되고 음이 그게 이르면 양이 된다. 자, 그러니까 플러스가 너무 크게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또 마이너스가 또 크게 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이라는 것이 딱 뭐랄까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음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인데 또 막 뭐랄까요? 기중기 같은 거, 기중기 같은 거 막 잘 모는 또 여성들이 있고요. 또 남자인데도 뜨개질을 엄청 잘하는 또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남자들이라고 해서 남자들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 달라지겠죠. 하여튼 이런 걸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요. 음과 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쭉 주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26쪽. 자, 26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서경 나오죠. 이 서경은 유학의 기본을 이루는 5가지 경전, 오경이라는 거예요. 오경. 우리가 이제 유학의 경전은 시경, 서경, 역경,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역경이 이제 주역이거든. 주역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얘기, 춘추 이렇게 합해서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의 경전이라는 거죠. 얘기와 춘추가 들어갑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다음 서경은 뭐 역사적인 이야기다. 그 26쪽의 세 번째 단락.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시경은 이제 시를 모아놓은 거죠. 공자가 그 3,000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한 305편을 정리해요. 그게 이제 시경입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제자를 가르칠 때 27쪽에 보면 육경을 중심으로 했는데 시경을 으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27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보세요. 시경을 으뜸으로 삼았다. 그만큼 이제 시경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경이라는 게 으뜸이다. 시경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유학의 경전은 공자와 제자들의 관련이 있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예기와 효경 중심이다. 자,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는 말 그대로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거기 28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예. 얘기는 예에 대한 여러 사람의 주장을 모아서 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예에 대한 이론이 가지는 의미가 큰 까닭에 오경의 하나에 편입되었다. 네, 이거요. 증삼이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는 거죠. 그래서 효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증삼이 지었다는 소리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예기, 효경, 춘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춘추는 28쪽의 마지막 단락이 봄과 가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춘추가 어떻게 됐으면 나이잖아, 나이. 그렇죠? 당신은 인생에서 봄과 가을을 몇 번 겪었습니까? 그게 춘추거든요. 근데 이 춘추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역사책의 하나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9쪽에 이제 논어, 두 번째 단락. 이 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대화죠. 다이얼로그죠. 우리가 이제 언이라고 하는 건 혼잣말이에요. 모놀로그. 근데 이제 어라는 것은 다이얼로그죠.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써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어라는 건 공자가 지은 게 아니라 그 공자가 죽고 나서 사후에 제자들이 쓴 게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억력이죠. 공자 스승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용 같은 경우도 29쪽에 이제 아랫부분에 중용 나왔죠. 중용. 얘기해서 뽑아낸 건데 명성, 도, 교를 중심으로 유학이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맹자 이야기도 나오죠.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공자와는 똑똑한 사람인데 공자의 버금가는 성인이다. 아성이라고 그래. 아성. 버금가 나자에다가 성이성자. 아성은 맹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맹자, 양해왕, 동선추 되게 유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맹자는 성선설이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진시대의 경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악경도 있었다는 거예요. 악경. 근데 이제 분서경유 때 사라졌다는 거죠. 이 진시황이 책을 묻어버리고
그 유학자들을 묻어버렸다. 책을 불사르고 이게 분석행위거든요. 자, 그런 시기에 살았다는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학이라든가 뭐 여러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1쪽으로 이제 가보면 사분류에서 두 번째 속하는 사는 천문과 관련된 것을 그 조사하거나 나란 일을 기록하는 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역사에 대한 기록을 가리킨다. 정사, 다른 역사죠. 31쪽에. 국가에서 편집한 역사서로 기전체. 자, 기전체 방식이라고 나오고 있죠. 기전체. 거기 이제 밑에 38번을 좀 볼까요? 군주의 통치행위와 관련있는 기사를 정리한 본기와 신하들의 개인 전기인 열전, 통치제도, 문물 등을 분류해 놓은 지, 국가의 연표 등을 기록하는 방식이라 나왔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된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년체는 그 밑에 나왔죠. 춘추 시대에서 다음 단락이 시작되어서 후한의 순열이 편찬한 한기에서 체계가 완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본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사 본말체는 역사 기술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기사 본말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32쪽 둘째 줄 볼까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발동하는 문서를 조령이라고 그래요. 조령. 신하가 군주께 의견 아래는 걸 주의라고 하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전기란 말도 나옵니다. 뭐 이순신 전기할 때 전기죠. 바이오그래피. 살아있을 때 이제 내용을 쓴 거라는 거죠. 바이오그래피. 뭐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지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풍수. 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직관 같은 경우도 이제 33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국가의 기구 중에서 이 직무를 담당하는 관리에 대한 품계 지위를 정한 제도에 대해서 기록한 글, 이런 거. 경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열전도 있습니다. 열전.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 대표적인 열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5쪽. 자, 이 35쪽에 가면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대를 통솔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제 이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병가라고 그래요. 병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게 소설가다. 라블리스트. 소설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가 산실 없어져 가지고 진면목을 알기는 어렵지만 제자백과 시대 중요한 학파였음을 틀림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쪽의 마지막 단락,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 여러 종류의 글을 모아놓은 걸 집이라고 그래요. 모을집자. 모을집. 이 모을집자를 보면 나무 목자죠. 이게 세자는 새. 새가 나무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6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조선시대 개인 창작을 모아놓은 문집, 별집이 있다는 거죠. 개인 시문을 가지고 이제 엮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1장과 2장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한문학 공부를 할 땐 여러분이 막 이게 뭐지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면 머리가 쥐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